비트코인 날 데려가 저 별들 너머의 신세계 멜로디 무한한 우주 속 비만을 담아 비트코인 꿈의 로 아프터미전 vs ARBITRUMP 디퍼런시즈. 여러분, 오늘은 아프터미전과 ARBITRUM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아마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관련 뉴스나 기술에 관심이 많다면 두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이 둘은 요즘 가장 핫한 레이어 2 솔루션이자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두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그럼 아프터미전과 ARBITRUM은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둘 다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헤이, 레이어 2란? 먼저 개념을 잡자. 자, 이제 시작이죠. 레이어 2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어 2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속도를 개선하고 가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더리움을 사용할 때 자주 겪는 문제는 트랜잭션 속도가 느리고 가스비가 엄청 비싸다는 건데요. 레이어 2 솔루션들은 이를 해결하려고 등장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터미전과 ARBITRUM에 대해 비교해 볼게요. 물론 두 시스템 모두 레이어 2 솔루션으로 이더리움 위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만들죠. 아프터미전이란 무엇인가? 아프터미전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아프터미스틱 ROLLUPS 기술을 기반으로 해요. 이름이 재미있죠? 아프터미스틱 낙관적인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더리움의 데이터를 낙관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인데요. 이 말은 거래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검증을 생략하고 나중에 잘못된 거래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낙관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아프터미전은 빠르게 확장성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이에요. 다른 레이어 2 솔루션보다 비교적 빠르고 이더리움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죠. 단 트랜잭션 최적화와 가스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긴 하지만 여전히 약간의 느린 속도와 잠재적인 보안 이슈가 남아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3. ARBITRUM이란 무엇인가? 그럼 이제 ARBITRUM에 대해 알아볼게요. ARBITRUM은 아프터미전과 비슷하게 아프터미스틱 ROLLUPS를 사용하는 시스템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ARBITRUM은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하고 가스비를 절감하기 위해 더 많은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 결과 더 복잡한 거래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처리량을 자랑해요. 다만 ARBITRUM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적화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지연은 결과적으로 훨씬 더 유연하고 많은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더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처리하는 데 유리하고 복잡한 기능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4. 아프터미전 vs ARBITRUM 주요 차이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솔루션의 핵심 차이점을 살펴보죠. 먼저 개발자의 입장에서 비교해보면 아프터미전은 코드가 단순하고 개발하기 더 쉬운 구조예요.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실험을 시작할 때 유리한 점이죠. 하지만 ARBITRUM은 보다 고급 기능을 지원하고 복잡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해요. 속도를 비교하면 아프터미전이 조금 더 빠른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지만 ARBITRUM은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면서도 더 많은 복잡한 작업을 잘 처리해요. 예를 들어 ARBITRUM은 게스 아프터머제이션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더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강점을 가졌죠.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ARBITRUM은 보안이 더 견고하고 확장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한 프로젝트나 큰 거래에 적합하죠. 반면 아프터미전은 보다 간단하고 빠른 구현을 목표로 해서 낮은 가스비와 빠른 실행 속도를 선호하는 경우에 적합해요. 5.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 이제 아프터미전과 ARBITRUM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더 유리할지 고민해볼 차례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간단한 스마트 계약이나 빠른 실행을 원한다면 아프터미전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반면 복잡한 기능이나 고급 스마트 계약을 필요로 한다면 ARBITRUM이 더 적합할 거예요. 6.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헤이. CRAIG 라이트 1년형 선고. 위증으로 감옥행. 여러분, 오늘은 정말 깜짝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혹시 크레이그 라이트 CRAIG 라이트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그 사람.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인물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한 이유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며 세상에 등장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동안 아무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무도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신이 바로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 꽤 논란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많은 크립토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죠. 일부는 그가 진짜 사토시라고 믿기도 했고 일부는 그가 사기꾼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런데 이 위증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크레이그 라이트는 여전히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비트코인 관련 소송도 여러 번 했죠. 이제 그가 어떻게 법정에 갔는지 그 사건의 전개를 살펴볼게요. 법정에서의 드라마, 위증으로 1년형 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뤄볼게요.
사실 크레이그 라이트가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위증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년형을 선고받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가 제출한 자료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죠.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의 주장은 결국 법원에서 위증으로 판명되었어요. 그럼 왜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주장하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창시자로서의 명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재산이나 지식재산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3. 왜 위증을 했을까? 진짜 사토시일까? 사기꾼일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 과연 크레이그 라이트는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일까요? 아니면 그저 사기꾼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예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할 때 가장 큰 의문은 바로 그가 자신의 개인 키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비트코인의 초기 발행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그것을 공개하면 충분히 그가 진짜 사토시라는 증거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계속해서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했고 여러 법정 소송에서 그 주장을 반복했죠. 하지만 결국 그가 제출한 증거들이 불완전하거나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면서 위증이 성립된 거예요. 결국 1년형을 선고받고 말았죠. 4. 크레이그 라이트의 향후 행보는? 그렇다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행보가 이전만큼 주목받을지는 미지수죠. 게다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요. 그가 아무리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결국 법정에서의 신뢰도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기존의 명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크레이그 라이트의 위증 사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이슈인지 이해가 되시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둘러싼 이야기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다니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6. 마무리 크레이그 라이트의 사기꾼 이미지. 결국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큰 이익을 추구했지만 법정에서의 위증으로 결국 1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지만 그가 과연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일지 아니면 사기꾼일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3. 사토시 나카모토는 나다. 는 주장. 결국 거짓? 크레이그 라이트의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다.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그 미스터리와 논란을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혹시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그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온 인물인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부인했어요.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 걸까요? 그가 정말 사토시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기꾼이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라는 주장. 먼저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부터 살펴볼게요. 크레이그 라이트는 호주 출신의 기업가이자 컴퓨터 과학자로 2016년부터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이 바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인물이라고 수차례 밝혔죠. 이 주장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2008년에 처음 공개됐고 그 이후 2009년부터 실제로 거래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정체불명의 인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어요. 그가 비트코인 창시자라면 정말 상상 이상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비트코인 창시자라면 블록체인 기술의 거장으로서 거대한 재산과 명성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2. 그의 주장 왜 이렇게 논란이 되었나? 하지만 그의 주장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임을 증명할 만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보나 기록을 쥐고 있는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뿐이었잖아요. 그 증거를 라이트가 보여줬다면 정말 누구나 믿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개인 키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비트코인의 창시자라면 반드시 그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진짜 사토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라이트는 그 키를 공개하지 않고 여러 번 증거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공개된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렇다 보니 크립토 커뮤니티와 비트코인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주장을 두고 거의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죠. 자칭 사토시라면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주장만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었을까요? 3. 법원의 판결. 주장은 기각되고 결국 법적 패배. 그렇다면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법정에서 결판이 나게 되었어요. 2021년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서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을 부인하고 그의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라이트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식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법원에서는 기각되었어요. 법원은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셈이에요. 4. 크레이그 라이트 과연 사기꾼일까?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크레이그 라이트는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일까요? 사실 그가 과거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법적인 문제에까지 휘말리게 된 상황을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의 주장이 법적으로 기각된 만큼 앞으로도 그가 사토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블록체인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남을 수 있겠지만 사기라면 비트코인 역사에서 큰 오점을 남길 거예요. 5. 그래서 비트코인 창시자는 누구일까? 그렇다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실 그 정체에 대한 추측은 계속되고 있어요. 일부는 그가 단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여러 명의 팀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술적인 배경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로서의 자격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그의 주장을 기각하며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알게 되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비트코인의 탄생에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6.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사실 크레이그 라이트와 비트코인의 창시자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을 크레이그 라이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정말 그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트코인의 과거와 현재 정말 비슷한 점이 많다.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보자. 여러분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비트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끝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비트코인을 보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죠?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비트코인의 주기적인 변화에 관한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과 흐름은 예전 사이클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다는 거 아셨나요? 네, 암호화폐 세계에서 비트코인은 유독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비트코인은 몇 년 주기로 가격이 급등하고 또 급락을 반복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의 과거와 현재의 유사한 점이 너무 많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기술혁명이자 금융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패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기적이에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2009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주기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워요. 비트코인의 가격 주기가 처음 등장한 이후로 비트코인 시장은 여러 번의 급등과 급락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 2013년, 2017년, 그리고 최근에는 2021년의 급등과 하락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이런 흐름을 보면 정말 과거와 현재가 너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비트코인의 주기는 이렇게 비슷할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비트코인의 주기는 왜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꽤 단순하면서도 심오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의 공급량과 관련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 난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컴퓨터 자원과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한정적이지만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무한히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과열되면서 사람들의 패닉 매도가 시작되죠. 즉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면 결국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과정에서 가격이 다시 내려가면서 하락 주기가 시작되는 거죠. 3. 비트코인 이전 사이클과 어떻게 비슷해? 이제 비트코인 주기, 특히 2021년과 2017년의 사이클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2017년을 돌아보면 비트코인은 그해 초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2017년 12월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돌파했죠. 그런데 그 후 갑작스러운 가격 급락이 시작되었고 몇 달 안에 80% 이상 가격 하락을 겪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넘어서는 가격을 기록했죠. 그리고 그 후 몇 달간 역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어요. 비트코인의 하락 주기가 끝나고 다시 상승 주기로 전환되는 것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는 마치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기적인 변화는 전 세계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4. 왜 비트코인 사이클은 반복될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비트코인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시장 심리에 있어요. 시장 심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면서 투자를 시작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불안해하며 매도를 시작하는 패턴이 반복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FOMO로 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후 가격이 급락하면 그동안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불안감에 매도하면서 가격은 다시 하락하고 그렇게 또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처럼 비트코인의 주기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주기적인 사이클에 의존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적 발전이나 법적 규제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디지털 자산으로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혁명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은 여전히 존재해요. 6.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주기가 왜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질 거예요. 5. MICROSTRATEGY의 비트코인 전략. 왜 이 회사는 비트코인에 미쳤을까?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죠? 그런데 오늘은 MICROSTRATEGY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에 미친 이유를 파헤쳐 볼 거예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MICROSTRATEGY의 비트코인 전략을 MICROSTRATEGY 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나? 먼저 MICROSTRATEGY란 회사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MICROSTRATEGY는 비즈니스 정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쉽게 말해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 기업들이 더 스마트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비트코인에 눈을 뜬 이유는 뭘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그냥 디지털 자산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금의 대체 자산을 찾으려는 시도였죠. MICROSTRATEGY는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결정이 회사 전략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볼게요. MICROSTRATEGY 비트코인에 얼마나 투자했나? 여러분, MICROSTRATEGY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금액 알고 계세요? 2020년부터 이 회사는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등장하는데요. MICROSTRATEGY는 약 13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약 2조 원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해요. 엄청난 액수 아니에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자산 보호의 수단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죠. 2020년 8월에 MICROSTRATEGY는 비트코인 21,454개를 약 2억 5천만 달러에 구매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숫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현재까지 MICROSTRATEGY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는 13만 8천 개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3. MICROSTRATEGY의 비트코인 전략 어떻게 진행됐나? 자, 그럼 MICROSTRATEGY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뤘는지 더 깊게 살펴볼까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했어요. 즉,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을 믿고 꾸준히 비트코인을 쌓아가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래서 MICROSTRATEGY는 단순히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거죠. 즉, 정기적인 구매를 통해 시장의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노린 거죠. 이런 전략은 정말 똑똑한 방식이죠. 4. 왜 MICROSTRATEGY는 이렇게 비트코인에 미쳤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MICROSTRATEGY는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한 걸까요? 이 회사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비트코인이 물리적인 금처럼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의 대체로 보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찾으려고 했어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금처럼 안전 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죠. MICROSTRATEGY는 비트코인을 그저 한 종류의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기준 자산으로 여겼어요. 5. 비트코인의 영향 MICROSTRATEGY의 주가까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MICROSTRATEGY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에도 큰 변화가 일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MICROSTRATEGY의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죠. 실제로 2021년 3월에는 MICROSTRATEGY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약 100% 상승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비트코인 투자가 이 회사의 주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MICROSTRATEGY의 비트코인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사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MICROSTRATEGY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6.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MICROSTRATEGY의 비트코인 전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장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단기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라보고 꾸준히 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MICROSTRATEGY처럼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세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는 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7.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6. 비트코인의 환경적 영향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이야기. 여러분 비트코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빠르고 혁신적이고 돈 버는 기회 맞죠?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다면 그건 좀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비트코인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의 환경 문제가 점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문제를 시작할게요. 1. 비트코인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나? 자, 일단 비트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가 사용돼요. 여러분 비트코인 채굴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사실 가상의 금을 캐는 작업이에요.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비트코인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요. 이때 필요한 연산력, 즉 컴퓨터의 힘이 바로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의 대부분이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채굴을 한다면 그게 환경에 얼마나 나쁜지 아시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을 디지털 환경 파괴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쩌면 여러분도 비트코인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들었을 때 조금 불안했을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의 전 세계 채굴량을 다 합치면 연간 전력 소비량이 많은 나라들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는 거 믿어지세요? 2.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치로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지 수치로 봐야죠. 여러분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에 미친 영향을 알게 되면 놀랄 거예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채굴이 연간 140테라와트 CTWH의 전기를 소비한다고 해요. 이건 말 그대로 중소형 국가의 전체 전기 소비량과 맞먹는 수치예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전체 전력 소비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전기를 비트코인이 소비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데 드는 전기량이 일반적인 가전제품을 몇 년 동안 돌려도 되는 양이란 사실을 알면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환경적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건 온실가스 배출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환경적 발자국은 디지털 환경 오염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비트코인을 환경 친화적인 자산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자산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3. 비트코인과 화석 연료, 불가분의 관계. 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왜 비트코인 채굴이 이렇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요? 그 이유는 바로 전력의 출처에 있어요. 많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얻기 위해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사용하곤 해요. 특히 석탄을 많이 사용하죠. 석탄은 탄소 배출을 매우 많이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 채굴과 결합되면 환경 오염의 위험이 더욱 커져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채굴이 비트코인의 인기와 함께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채굴자들이 모여서 더 빠르게 더 많은 비트코인을 캐려하면서 이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죠. 이걸 해결하려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원으로 채굴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뀌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4. 해결책은?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죠. 사실 비트코인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려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선 산업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개선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업 증명 파워 방식 대신 지분 증명 파스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죠. 이더리움처럼 파스 방식은 전력 소비를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를 채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5. 비트코인 환경을 생각한 미래는 가능할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환경적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이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 미래는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비트코인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사실 이 문제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7. 이더리움 대업적 업그레이드 우리가 기대할 것들. 여러분 오늘도 뜨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메이저 업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더리움은 그냥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디지털 경제의 심장과도 같죠. 그럼 오늘은 이더리움의 대업적 업그레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봐주세요. 1.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의 배경 왜 필요한가? 우선 여러분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왜 필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사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플랫폼 중 하나예요. 스마트 계약, DFT, APPS, NFT 등을 통해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트랜잭션 속도가 느리거나 가스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가스비가 비쌀 때 한 번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일 수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더리움은 처음에 작업 증명 파워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방식이 에너지 소비가 많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 2.0이라는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나온 거예요. 이 업그레이드는 바로 지분 증명 파스 방식으로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져올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의 핵심 지분 증명 파스 시스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바로 지분 증명 파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지분 증명이 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작업 증명 파워 시스템은 채굴자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 블록을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은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시죠?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반면에 지분 증명 파스 방식은 채굴자 대신 검증자들이 이더리움을 일정량 스테이킹 예치하여 블록을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에너지 소비가 적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빠르답니다. 또한 보안성도 강화되었고 탈중앙화가 유지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더리움 2.0이 해결하려고 했던 핵심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형 기업들이 이더리움 2.0의 지분 증명 파스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 3. 가스비 절감. 더 빠르고 저렴해진 트랜잭션. 이 업그레이드에서 또 중요한 점, 바로 가스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스비란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하죠. 예를 들어 NFT를 사고 팔 때마다 가스비가 엄청나게 비쌌던 경험 다들 있죠? 특히 이더리움이 급증할 때는 가스비가 몇백 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높이고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했죠. 바로 이 부분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에서 해결하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분 증명 파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가스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NFT를 사고 팔 때 그 가스비가 예전처럼 부담스러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사용자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4. 더욱 탄력적인 블록체인 보안과 탈중앙화 강화. 이번 업그레이드는 보안성과 탈중앙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 지분 증명 파스 방식은 작업 증명 파워 방식에 비해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어요. 파스 방식에서는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을 보유한 사람들이 블록 검증에 참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검증을 하면 자신의 스테이킹을 잃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더욱 강해지죠. 게다가 탈중앙화도 한층 더 강화돼요. 파스 시스템에서는 여러 검증자들이 블록 검증에 참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중앙화되지 않도록 여러 참여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이제 더 이상 몇몇 대기업이나 중앙화된 기관이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죠. 5.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의 결과 탈중앙화된 미래. 이 모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이더리움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될 거예요. 더 이상 비트코인만큼 에너지 소비가 큰 문제로 떠오르지 않을 거고 NFT, DApp,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더리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거예요. 여러분도 이더리움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미래의 디지털 경제는 이더리움과 함께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땠나요? 이더리움 2.0의 대역적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되셨죠?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앞으로도 이 업그레이드가 만들어낼 변화들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8. 바이낸스 규제 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리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오늘도 이슈가 터졌어요. 바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그야말로 크립토계의 거인인 바이낸스 BINANC가 규제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거래소가 소송에 걸리면 그야말로 큰일인데요. 과연 바이낸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바이낸스 왜 규제 위반으로 소송에 걸렸을까? 바이낸스가 규제를 위반했다는 소식 정말 뜨겁게 다가왔죠? 그럼 왜 바이낸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낸스는 그런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제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정한 기준을 뜻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이 나죠. 바이낸스는 그동안 이런 규제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미국, 유럽 등에서 여러 번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바이낸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의 내용은 불법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과 규제 회피였어요. 바이낸스가 규제를 회피하며 미국 시장에 들어갔고 고객들에게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주장이죠. 2. 바이낸스 어떻게 규제를 피해왔을까?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건 바이낸스가 어떻게 규제를 피해왔을까? 라는 점이겠죠? 사실 바이낸스는 글로벌 거래소다 보니 세계 각국의 법을 따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바이낸스는 주로 중국, 몰타, 카이맨 제도 같은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법적 회피를 하며 활동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을 해야 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면서도 이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이런 규제 회피가 결국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SEC는 바이낸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며 미국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하고 있죠. 3. 바이낸스의 반응. 우리는 규제 준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이낸스의 입장은 어떨까요? 바이낸스는 이 모든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측은 우리는 항상 법을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이낸스는 사실 그동안 엄격한 KYC 고객 신원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도 강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규제 기관들은 바이낸스의 모든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4. 소송의 파장 바이낸스와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여러분, 이번 바이낸스의 소송은 단순히 하나의 거래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소송이 만약 바이낸스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SEC나 CFTC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비슷한 규제 위반으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죠. 사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규제가 미비한 상태여서 규제를 놓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 이번 소송에서 바이낸스가 패소하면 다른 거래소들도 규제 강화에 직면할 수 있어요.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암호화폐들도 미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예요. 특히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게 될 겁니다. 5. 바이낸스의 대응 전략 어떻게 돌파할까? 그럼 바이낸스는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일단 바이낸스는 규제 기관들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예요.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법적 절차를 지켜보면서 자체적으로 규제 준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KYC와 AML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더 강화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규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시장에서는 법적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바이낸스가 이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6.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뜨거운 이슈였죠? 바이낸스의 규제 위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이 소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구도지코인 단순한 밈코인일까? 아니면 결제의 미래일까? 여러분, 오늘은 진짜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주제를 들고 왔어요.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이죠. 그거 단순히 웃긴 밈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지코인이 지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꽤나 대단해요. 과연 도지코인은 밈코인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결제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암호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도지코인 원래 어떤 코인인가? 자, 도지코인의 역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도지코인은 2013년에 비트코인을 패러디하기 위해 만들어진 밈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은 그때도 인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이때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파머가 비트코인을 패러디한 웃긴 개를 마스코트로 내세운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도지코인 DOGCOIN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 농담에 불과했어요. 그 시절 도지코인의 로고는 시바이누 강아지의 귀여운 사진이었고 사람들은 그저 유머로 거래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귀여운 강아지 얼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을 타면서 도지코인의 인기도 급상승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지코인은 그냥 웃음거리로 끝날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으니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헤이.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와의 인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도지코인은 조용한 암호화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놓고 애정을 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죠.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자주 언급하며 도지코인은 진짜 돈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도지코인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도지코인은 그냥 하루아침에 금광이 되어버리는 상황.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웃자고 하던 농담이 억만장자에게 관심을 받고 갑자기 정말로 가치 있는 암호화폐가 되어버린 거죠.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에 도지코인의 가격이 몇 배나 뛰는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그때마다 도지코인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었겠죠. 3. 도지코인 밈코인 그 이상의 존재일까? 그럼 여러분, 도지코인이 밈코인을 넘어 진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도지코인의 기술적 발전은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좀 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은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덕분에 실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미 비즈니스들 중에서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고 나선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지코인으로 상품 구매를 허용하거나 음식점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받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지코인은 결제 시스템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비트코인처럼 많은 업체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확산되기에는 아직 시장이 좁은 편이죠. 그래서 도지코인의 미래가 밈코인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결제의 미래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어요. 4. 도지코인의 주요 특징과 한계. 도지코인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그 빠른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거래 속도가 다소 느려서 거래 수수료가 높고 때때로 네트워크가 과부하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와 달리 수수료가 아주 저렴하고 거래 속도도 빠르죠. 그래서 소액 결제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도지코인에 제공된 총 공급량이에요. 도지코인은 무제한 발행이 가능해서 비트코인처럼 고정된 공급량이 있는 코인들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경우 2100만 개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희소해져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도지코인은 항상 발행량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지코인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5. 결제의 미래, 도지코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도지코인이 결제의 미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도지코인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업계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파트너십과 기술적 발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지코인을 채택하는 기업들의 증가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도지코인이 결제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죠? 6.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도지코인의 미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지코인이 단순한 밈코인으로 끝날지 아니면 결제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킬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미래죠? 앞으로도 도지코인의 변화와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며 중요한 정보는 여러분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0. 탈중앙화. 금융 DFI의 급부상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넘어서는 진짜 혁신적인 금융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바로 요즘 들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DFI 말이죠. 사실 이게 뭔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 DFI가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DFI 이건 디센트럴라이즈드 퍼넌스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의미해요. 이제는 전통적인 은행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자산 거래,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자도 제대로 못 받던 전통 금융과 비교하면 말이죠. 너무나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1. DFI가 뭐길래? 자, DFI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은행, 보험사, 대출기관과 같은 중앙화된 기관들이 모든 것을 제어하잖아요.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대출도 은행을 통해서 받죠. 이 모든 과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수수료가 들고 처리 속도가 느리며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그나마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DFI는 그야말로 중앙화를 탈피한 금융 시스템이에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시스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기관 없이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즉 대출, 예금, 보험, 펀딩, 거래소 등 금융의 모든 서비스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화되고 중앙화된 권력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탈중앙화의 핵심이에요. DFI가 뜨는 이유, 그리고 그 가능성. 그렇다면 왜 DFI가 이렇게 뜨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속도와 수수료에 있어요. DFI에서는 중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끼지 않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죠. 예를 들어 은행 송금할 때 수수료가 12%씩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DFI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므로 거의 수수료 없이 빠르게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계좌가 없으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죠. 하지만 DFI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자기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하거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은행 계좌가 없어도 누구든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금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셈이에요. 3. DFI의 주요 서비스들. 그럼 DFI의 핵심 서비스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쉽게 말해서 자동화된 계약서인데요. 중앙화된 기관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 거래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DFI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DX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할 때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하죠. 그런데 DX는 중앙화된 서버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즉 거래소의 서버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자산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DX에는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 같은 플랫폼들이 있죠. 탈중앙화 대출 렌딩 여러분 대출 받으려면 은행에 가서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도 받아야 하죠. 그런데 DFI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오스 컴파운드와 같은 플랫폼에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스테이킹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특정 플랫폼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방법이에요. 이는 일반적으로 저축처럼 작동하지만 DFI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시스템이에요. 보험 DFI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자동화된 보험 시스템도 제공해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사고 등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에요. 4. DFI의 리스크와 한계하지만 DFI에도 분명한 리스크가 있어요. 중앙화된 기관이 없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킹이나 스마트 계약의 오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컴파운드나 유니스왑 같은 플랫폼에서 스마트 계약의 버그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자산이 유출되거나 손실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FI를 이용할 때는 철저한 보안 관리와 위험 분석이 중요해요. 또한 DFI는 규제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어요. 기존의 금융 규제가 DFI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만약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면 DFI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5.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은 DFI가 무엇인지 왜 뜨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과 리스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봤어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은 더 이상 미래의 금융이 아니라 현재의 금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DFI가 어떻게 금융 세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
11. NFT 시장의 미래 디지털 수집품의 다음 트렌드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NFT의 난 펀지벌 토큰,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NFT는 그냥 디지털 그림이나 수집품으로만 여겨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그 다음 단계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NFT가 어떻게 디지털 자산에서 주류로 자리 잡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무엇일지 말이죠. 자, 그럼 먼저 NFT가 뭔지 다시 한번 짚고 가볼까요? 여러분이 NFT라고 하면 디지털 아트나 게임 아이템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범위가 훨씬 넓어요. 디지털 아트, 음악, 게임 아이템, 심지어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모든 디지털 콘텐츠가 NFT화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럼 NFT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NFT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할지 아니면 정말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을지 오늘 그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봅시다. 2. NFT의 현재 아직 뜨거운 여름? 아니면 봄의 시작? 첫 번째 질문. 여러분 현재 NFT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때 NFT가 큰 열풍을 일으켰던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디지털 아트가 수백만 달러에 팔리고 유명 인사들이 자신만의 NFT 컬렉션을 만들었죠. 예술가들, 프로스포츠 선수들,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모두 NFT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2022년 이후 NFT 시장은 한 차례 급락했죠. 이유는 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로 인해 일시적인 거품이 꺼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NFT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은 지속 가능한 플랫폼과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자리 잡은 뒤에 올 거라는 거죠. NFT가 단순한 수집품을 넘어서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NFT의 전성기가 올 거예요. 디지털 수집품의 다음 트렌드,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자, 그럼 NFT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그 트렌드는 무엇일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디지털 수집품은 이제 단순히 그림이나 영상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NFT 시장은 점차 게임, 음악, 스포츠, 패션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확장되고 있거든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의 결합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게임은 사실 이미 NFT와 결합되어 활발히 발전 중이에요.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캐릭터가 NFT로 판매되거나 거래될 수 있죠. 그리고 이 NFT들은 게임 외에서도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갖게 돼요. 그저 게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까지 하나의 투자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 NFT가 단지 게임 아이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션 브랜드들도 NFT를 도입하고 있죠. 디지털 의류나 가상 패션 아이템을 NFT로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요즘 디지털 아바타와 함께 패션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걸 블록체인에 기록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소유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스포츠와 NFT의 결합도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유명 NBA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자신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NFT화하여 팔고 있는 사례가 많죠. 이제는 나만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소유하고 그것을 다른 팬들과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NFT는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 디지털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3. NFT의 수익화 그리고 실용성의 확장. 그럼 NFT가 단순한 수집품을 넘어서 실용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유틸리티 NFT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유권을 넘어서는 NFT의 실용성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NFT 티켓이라든지 NFT로 입장권을 구입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점차 확대될 거예요. NFT 기반의 멤버십도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거예요. 예를 들어 NFT를 소유하면 그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는 특전이 있을 수 있어요. 한정판 제품이나 VIP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NFT는 더 이상 그저 디지털 그림만이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DeFi와 결합된 NFT도 중요한 트렌드가 될 거예요. NFT가 단순히 소유하는 것에서 대출이나 스테이킹 같은 금융 서비스와 결합되면 이건 진짜 대박이죠. 예를 들어 NFT 담보대출 같은 개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한 디지털 자산을 대출이나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이죠. 4. NFT 시장의 과제와 리스크. 하지만 NFT 시장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아요. 과열과 투기성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NFT 가격이 너무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로 인해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죠. 또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NFT 아트의 경우 그것이 진짜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지 디지털 복제본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규제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5. 여러분 이건 진짜 대박일 수 있다. 여러분 NFT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미래의 자산이 될 가능성 보셨죠? 디지털 수집품이 실용성을 갖추고 경제적 가치로 확장된다면 정말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과제도 많지만 그걸 해결해 나가면 NFT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NFT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12. 비트코인 ETF 승인 암호화폐의 게임 체인저가 될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아마도 비트코인 ETF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저와 함께 비트코인 ETF가 무엇이고 왜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비트코인을 한 번만 들어봤다면 이미 그 특이한 성질과 변동성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디지털 금처럼 보였고 한때는 엄청난 가격 상승과 함께 모두의 관심을 끌었죠.
그런데 그 비트코인이 ETF라는 형태로 승인된다면 과연 이건 암호화폐의 미래를 바꿀 정도로 큰 일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와 그 미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비트코인 ETF란 대체 무엇일까? 먼저 여러분 ETF가 뭐냐고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마이너스 트레이디드 펀드라는 뜻인데요. 이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해요. ETF는 다양한 자산을 묶어서 한 종목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금융 상품이에요.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을 묶을 수 있죠. 그럼 비트코인 ETF는 뭐냐고요? 바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ETF예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고 싶지만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2. 비트코인 ETF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 ETF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주류의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디지털 지갑을 관리해야 했어요. 이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사람들이 주식처럼 쉽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돼요. 주식 계좌만 있으면 바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비트코인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이었기 때문이에요. ETF는 이런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시장이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3. ETF 승인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말이죠. 긍정적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ETF가 승인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여기서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헤지펀드, 연기금, 대형 금융기관들처럼 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에요. 이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면 시장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대중도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가격은 더욱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트코인이 더 이상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4. ETF 승인 그럼 위험은 없을까? 자, 이쯤에서 ETF 승인이 가져올 위험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ETF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해도 그 가격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급등락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또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경우 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가격 거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대규모 투자가 몰리면 과도한 수요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그 뒤에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5. 비트코인 ETF 승인 암호화폐의 미래에 미칠 영향 이제 비트코인 ETF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을 봐야 할 때예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점차 주류 시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블록체인 기술이 주류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암호화폐들도 ETF 형태로 거래될 가능성이 커져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리플 XRP와 같은 다른 암호화폐들도 ETF 형식으로 거래될 수 있죠. 비트코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암호화폐들도 주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5. 6. 결론 비트코인 ETF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여러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 전통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아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주류 기술로 자리 잡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 비트코인 ETF 승인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14. VITALIKBUTERIN의 이더리움 미래 비전 탈중앙화와 혁신의 세계.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VITALIKBUTERIN의 미래 비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더리움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이더리움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VITALIK의 생각 정말 흥미진진하죠? 과연 탈중앙화와 스마트 계약, 디파이 DeFi 그리고 웹 3.0이 이끄는 이더리움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제부터 VITALIKBUTERIN이 그리는 이더리움의 미래와 그가 목표로 삼고 있는 비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더리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디지털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VITALIKBUTERIN 이더리움의 창시자 먼저 VITALIKBUTERIN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게요. 이 사람 그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의 유명 인물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는 이더리움을 만든 천재 개발자예요. 2013년에 이더리움 100서를 썼고 2015년에는 첫 번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출시되었죠. 사실 이더리움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 그 이상의 것을 지향했어요. 바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APP 구축을 가능하게 만든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죠.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다양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DApp를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 플랫폼이에요. 즉 이더리움은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넘어 탈중앙화된 세계를 위한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죠. VITALIK의 비전 탈중앙화 그 끝없는 추구. 그렇다면 VITALIKBUTRIN이 그리는 이더리움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탈중앙화의 강력한 추구입니다. VITALIK는 탈중앙화된 인터넷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웹 2.0은 중앙화된 서버에 의존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웹 3.0은 분산형으로 데이터의 주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시대입니다. VITALIK는 이 웹 3.0이 점점 대중화되고 이더리움이 그 핵심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의 탈중앙화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자기 권리를 지키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대신 이제는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통제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이런 탈중앙화가 실현되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3. 스마트 계약과 디파이 DeFi의 발전. 다음은 스마트 계약과 디파이 DeFi의 발전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의 핵심 기술인데요. 스마트 계약이란 중앙기관 없이 계약을 자동화하고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날짜에 갚겠다는 계약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 계약을 스마트 계약으로 구현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 자동으로 돈이 이체되는 거죠. 즉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중개자 없이도 사람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디파이 DeFi, 즉 탈중앙화 금융은 은행이나 중개기관 없이도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바로 이런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전할 거예요. 4. 이더리움 2.0과 확장성 문제 해결차.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더리움은 정말 혁신적인 플랫폼이지만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수수료 문제에서 한계를 겪고 있었어요. 비트코인보다 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다 보니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리고 가스 요금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VITALIKBUTRIN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 2.0을 제시했어요. 이더리움 2.0에서는 지분 증명 파스 알고리즘을 도입해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또한 샤딩 SHARDING 기술을 적용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나누어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이로써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사용자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 미래의 이더리움 웹 3.0과 함께 나아가다. 결론적으로 VITALIKBUTRIN의 이더리움 미래 비전은 단순히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탈중앙화된 인터넷을 이루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은 웹 3.0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거예요. 더 이상 중앙화된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를 통제하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VITALIK의 비전을 들으니 정말 미래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가 그리는 이더리움의 미래와 함께 탈중앙화된 세상을 맞이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더리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15.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떠들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겪고 있는 규제 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장애물로 남아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이건 사실 암호화폐의 미래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전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마주한 규제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함께 생각해보죠. 1. 암호화폐 거래소와 규제의 시작. 먼저 여러분, 암호화폐 거래소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비유하자면 주식 거래소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서 사고 팔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래소들이 요즘 규제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암호화폐는 법적 지위가 애매하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다른 점이 많다 보니 규제 당국에서 다루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암호화폐의 특징상 거래소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 당국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각 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어떻게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규제 상황. 미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국은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자 규제를 두고 있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죠. 예를 들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보고 규제하려 하고 또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규제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정말 복잡한 문제죠. 그리고 유럽연합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예요. 유럽은 미래의 디지털 금융을 개척하려는 노력은 있지만 그만큼 규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MiCA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라는 규제가 시행 중인데 이 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발행자들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아시아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아예 금지했죠.
여러분,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도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폐쇄했어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밀고 있지만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일본은 반대로 암호화폐를 합법화했지만 강력한 규제도 함께 두고 있어서 여전히 제도 내에서 관리되는 형태예요. 이렇듯 나라별로 규제의 차이가 너무 커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할지를 결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해요. 3. 규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여러분, 규제 문제가 거래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첫 번째로 규제 불확실성이 있어요. 나라별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의 변화에 따라 거래소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그 거래소는 증권법을 따라야 하죠. 그래서 규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겐 큰 부담이 돼요. 두 번째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나 고객 신원 확인 KYC 등의 법적 의무를 어기면 그 즉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 법적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많은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죠. 셋째, 거래소의 국제 확장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반드시 국내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암호화폐의 실명제가 적용돼요. 또 일본은 고객 자산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매우 강력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다른 나라로 확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4.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직면한 해결책. 자, 그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어떻게 규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법적 조언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거래소들은 법률 전문가를 고용해서 국제 규제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또한 일부 거래소는 다양한 나라에서의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중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 KYC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거래소들은 고객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분석 툴을 사용해요. 이렇게 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5. 결론. 암호화폐의 미래와 규제. 자, 여러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겪고 있는 규제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고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한 거래소들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합법성과 안정성이 점차 보장되면 전 세계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